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빵빵하게 불려드릴 주유소 1, 2부 진행의 도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FOMC라는 큰 산을 넘고 나서 좀 시장이 안정성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아직도 내 포트폴리오는 요지부동이다 하신 분들 있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장 이야기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오늘도 알차게 나눠볼 테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리고요. 저희 주유소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방송입니다. 노란톡과 유튜브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들어오셔서 방송을 2배, 4배, 10배 이상 재미있게 즐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있을 주유소 3부에서 이루어질 상담 같은 경우도 미리미리 접수를 해주시면 생방송에서 상담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까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녁에 이제 포문을 여는 주유소 1, 2부 오늘 함께 하실 위원님들도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저희 화요일 멤버입니다. 정재훈 위원님과 우리 박원재 위원님 모십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십시오. 네, 위원님들과 함께 또 화요일 문을 활짝 열었는데 오늘 장도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사실 장이 끝나고 나서 또 이렇게 주식 이야기 하기 좀 힘들지 않으세요, 위원님들? 피곤하지 않으세요? 뭐 피곤하지는 않은데 네.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네요. 아, 네. 내가 느낀 거를 우리 시청자들이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 정재훈 전문가님은요? 오늘 또 넥타이 하셨어요? 네. 웬일로 넥타이 하셨어요? 하면 안 돼요? 해도 되는데 안 하다가 하니까 특이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이제 화요일 방송 출연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위원님? 맨날 출연하면 지난주부터 계속 커플을 걸어요. 아니, 또 전문가님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인 거지. 박원재 전문가님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귀찮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그럼요. 저의 매력인데 왜 그러세요, 위원님? 결국은 도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좀 힘드시면 저기 카메라 너머에 보고 계실 박팀한테 한 말씀 하세요, 그러면. 뭐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좀 삐지셨어요, 전문가님? 삐진 것도 없고요. 뭐 인생은 원래 독고다이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 주식하면서 요즘 많이 느낍니다. 네. 네, 나는 내 인생은 나뿐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의 소신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주식 계좌를 수익률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혼자서 좀 공부하시고 연구하시다가 혹시나 힘드시다면 저희 위원님들 여기 늘 대기하고 계시니까 저희와 함께 주식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주유소 두 분과 함께 알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뭐 사실 요즘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시장이 더 잘 갈 것인지 아니면 뭐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좀 시기가 앞당겨졌다고 하니까 또 변동성이 있을지 어떨지 궁금들 하실 것 같은데 뭐 제가 이야기 길게 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위원님들께 시장 이야기를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 뇌구조는 어떤 키워드로 꽉 찼을지 첫 번째 위원님의 뇌구조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원자재, 레버리지, 그리고 장단기 금리. 저희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이걸 또 여쭤봤어요. 팔연양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이걸 한 번에 알아듣는 분들이 계실지 궁금하고요. 바벨 전략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볼까요? 네,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원자재 차별화, 그리고 경험자와 무경험자, 어닝 시즌, 정부 정책 이렇게 준비를 좀 해주셨습니다. 두 분께 늘 이제 시장 이야기를 여쭤볼 때마다 사실 왜 그러세요, 위원님? 왜? 여기 안 나와서 글씨가 안 보여가지고. 저희가 우리 위원님 또 찌푸리면서 보실까 봐 크게 보시라고 좋아요. 위에 띄워놨어요. 그렇죠? 뭐 원자재, 경험자, 무경험자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8년양 저건 또 뭔지. 일단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에 비해서 또 빨간불을 켜내긴 했습니다만 뭐 사실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랐다거나 뭐 변화가 많다거나 뭐 이런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그걸 캐치했으면 이제 정말요? 꽤 경험이 있어진 거예요. 그러면 경험자와 무경험자 중에 저는 경험자 쪽에 살짝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와, 저 인정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경험자와 무경험자 이야기가 먼저 나왔으니 대체 뭘 경험했고 뭘 경험을 안 했다는 건지 이거 어떤 분이 써주신 거죠? 그거를요. 네, 뭐 코인 경험자인가요? 코인.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요, 여러분. 코인 시장도 요즘 많이 하락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한강다리 지나갈 때마다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 물 가까이 가지 마세요, 해요. 위원님. 네, 물 근데 가까이 가지 지금 마시고.
제가 요거를 말씀을 드렸던 게 네. 경험자와 무경험자 요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게 그냥 그 당해본 사람 그리고 당해보지 않은 사람 뭐 그 부분들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눈에 쉽게 들어오려면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작년에 주식을 시작하셨던 분들이라면 올해 이제 21년 들어서 되게 힘든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연봉을 보면 연봉은 오히려 올해 20년도, 21년도 들어서면서 지수는 14% 가까이 13.6%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시장의 흐름들은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경험을 해봤다라는 그 부분들은 시장에 있어서 이 상승장과 하락장과 그리고 박스 구간 이런 구간들을 경험해 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 있어서 판단이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작년부터 시작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게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중간중간에 횡보에서 어느 정도 박스 구간을 거쳤던 그런 시기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길어야 작년 같은 경우는 뭐 3개월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었고 이때 당시에도 종목장은 그래도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었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작년하고는 다르게 계속 박스에 갇혀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힘들게 느껴질 수 있고 올라갔다가 빠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네. 결국은 이게 경험을 했던 그런 투자자들이라면 상승장도 겪었고 정말 작년 코로나 때처럼 하락장도 겪었고 지금처럼 횡보장도 겪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그리고 3월 달 이후에 하셨던 분들은 오로지 상승장만 겪었지 박스장이라든가 그 하락장은 겪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그 부분들이 작년에는 갖고 있으면 올라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상당히 좀 많았었어요. 근데 올해는 그렇지가 않을 거예요. 올해부터는. 근데 그거를 작년에 했던 투자 습관을 그대로 올해에 지속을 하게 된다라면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냥 빠진다고 해서 무한물타기 계속 들어갔었죠, 작년에. 네. 웬만큼 성과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올해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좀 걱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최근 올해 들어서서 보니까 네. 신용이나 미수의 반대매매 비율이 상당히 커요. 반대매매 비율이. 작년같이 신용 써서 쫙쫙 수익을 많이 냈던 레버리지를 써서 수익을 냈던 그런 분들이라면 네. 올해 아마 많이 까먹었을 거예요. 올해 분명히. 그래서 계속 지난달부터 계속 신용이나 미수나 스탁로 쓰신 분들은 계속 줄이라고 없애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는 있는데 네. 계속 못 가요, 시장. 만약에 이번 달에 양봉 크게 나오게 되면 다음 달이라고 빠지지 않을 거다, 더 올라갈 거다라는 전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좀 유연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승장은 아니다라는 거, 단기적으로 네. 봤을 때. 네. 횡보장이라는 거, 박스장이라는 거, 이거를 겪어보지 못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힘들 네. 거다. 다만 여기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올라가더라도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요. 네. 지가 빠지더라도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크게 두려워할 필요성도 없다. 네. 다만 어떤 것들을 사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 부분들만 구분을 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네. 지가 빠지면 올라갈 거니까 뭐 크게 네.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참 저도 주식을 경험자라면 경험자긴 한데 시장을 제대로 겪어봤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전 되게 짧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님들이 이렇게 몇십 년간 주식 시장을 보시면서 사실 작년 같은 장이 정말 드문 장이고 박스권에 갇혀서 횡보하는 장이 굉장히 일반적인 장이었는데 그거를 작년에 처음 이제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겪어보질 않았으니
시장이 좀 대응이 어렵지 않겠냐. 하지만 시장이 뭐 쉽게 꺾인다거나 뭐 약세라거나 그렇게 보기에는 어렵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또 상승하는 장이라고 보긴 또 어렵다. 이렇게 정리해 주신 건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어떤 드라마요? 무대역이 상팔자. 무대역이 상팔자. 그런 몰라요? 드라마가 있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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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식이 상팔자 뭐 이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네. 지금은 무대역이 상팔자예요. 무대역이 지수로만 상팔자다. 보게 되면 예. 아,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20대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이. 아버님이 말씀을 하셨던 이상하네요. 드라마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래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해서 겪어본 자와 겪어보지 않은 자의 대응이 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키워드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팔연양, 이게 대체 어떤 단어냐라고 이렇게 제가 아까 시작 전에 여쭤봤었는데 방송 시작과 동시에 좀 비슷하게 맞춰주신 분이 계세요. 뒷자리가 67... 몇 번일까요? 6769님께서 8일 연속 양봉 맞나요? 라고 문자로 보내주셨더라고요. 아, 그러시군요. 맞나요, 위원님? 8일이 아니고 네. 8개월 연속 아깝네요. 네. 양봉입니다. 8개월 연속 양봉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이제 주식은 항상 확률 싸움이에요. 네. 선물 옵션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로 하시는 게 이제 규칙을 찾는 겁니다. 오르느냐 내리느냐 딱 두 가지 경우를 갖고 하죠. 물론 전략을 쓰면은 뭐 박스도 있고 레이셔도 있고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오를까 내릴까를 맞추다 보니 어떤 매수와 매도의 단초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그널 통계를 많이 냅니다. 선물 옵션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연속 양복, 연속 음봉. 이게 이제 일수로 따지면 또 재밌는 통계들이 많아요. 오늘 8연양이라고 갖고 온 거는 한국 시장의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8개월 연속 양봉을 그린 게 기록입니다. 8개월 연속 양봉이 기록이고 사실은 작년 4월부터 5개월 양봉 그리다가 9월, 10월 음봉이 있었고 11월부터 6월까지 6월달 시가가 3,207입니다. 그러니까 3,207 밑으로 안 가면 6월달도 양봉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기록을 세우는 겁니다. 그럼 7월은 어떨까요? 네, 7월을 쓰면 완전히 새로운 기록이 돼요. 네. 그러면 7월까지 이제 양봉이 뜨면, 네. 그러면 선물 옵션하는 투자자가 흔히 하는 얘기가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뭔 때가 됐냐 하면 뭔지 모르지만 음봉이 나올 때가 된 거죠. 네, 양복이 연속 나오면 이 시장이 굉장히 재밌는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시장을 보통 세분화해서 분류를 하면 전, 강, 후강이 있어요. 네. 전, 강, 후약이 있겠죠? 그쵸? 전, 약, 후약이 있어요. 네. 네 가지가 있겠죠? 전, 네. 약, 후강이 있어요. 네. 이 비율이 어떨 것 같아요? 비율이요? 예. 비율이 네. 네 가지 국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일정한 비율로 확 치우치면은 선물 투자하는 사람은 굉장히 편해요. 확률적 우위를 갖는 사건이 나오면 네. 배팅을 하면 돼요. 경우의 수로. 나의 자금을 쭉 쪼개서 전략을 이렇게 짭니다. 진짜로. 그렇게 해서 이를테면 전강, 후강이 확률이 50%야. 그러면 어떤 전략이 있겠습니까? 도 아니면 뭐 아닌가요? 시초가 매수. 네. 50%로 전강, 후강이면은 볼 할만하죠. 것도 없이 시가 매수. 네. 그럼 무조건 내 계좌는 살이 쪄요. 시장은 정말 영악한 게 그런 확률을 안 줍니다. 집단지성으로 정확하게 25%씩 비율로 어프로치가 됩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신기하죠. 어떻게 네, 이렇게 이게 4분의 1씩. 네. 시장은 그래서 랜덤하게 누가 컨트롤하는 것도 아닌데 마치 오크레스트라 지휘자가 있는 것인 양 이런 확률이 나와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예전에 선물 투자할 때 네. 선물 투자 전략은 예전엔 다 이랬어요. 시가 매수할래 매도할래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딱 하나 손절 라인을 지키면 무조건 수익 납니다. 어. 이게 그냥 시장의 비밀인데 네네.
손절을 내가 2%를 딱 잡아요. 레버리지 쓰고 네. 2% 잡고 시가에 무조건 매수 들어갑니다. 네. 손절 지키면 그 계좌 수익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겠죠. 수익이 납니다. 네. 왜 날까요? 확률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네. 먹을 때 많이 먹으니까. 아, 한 번에 수익이 나면 네, 어떤 날 손절하고 뭐 이렇게 끊는데 네. 수익이 수익이 나는 날 아예 하루에 그냥 폭등하는 날이 나오거나 폭락하는 날이 나오죠. 그때도 기준점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손절은 1%로 딱 정하고 어. 나머지는 종가 청산. 아. 막 간단합니다. 네. 대체적으로 선물 옵션은 이러한 류의 이건 이제 시스템 아주 초보적인 시스템인데 네. 수익이 나는 구조는 그렇습니다. 매매는 손절을 지키면 수익이 나요. 수익이 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손실을 통제하기 때문에. 손실을 통제 못하면 그 계좌는 수익이 안 납니다. 이런 게 이제 기본 상식이니까 네. 이해하시고 자 그럼 8연량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네. 만약에 6월 달이 양봉으로 마무리되면 네. 확률적으로 대단히 높은 확률로 네. 7월이나 8월은 음봉 나올 확률이 높아요. 아하. 시장이 그러면 꺾일까요? 꺾일까요? 자,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금리를 봐야 돼요. 최근에 이제 원자재와 금리 두 가지 이슈가 있었으니까 말 나온 김에 네. 8연양에 이어서 금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장단기 금리가 키워드가 있죠. 금리는 하나의 금리가 아니에요. 금리는 여러 가지 금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베스팅닷컴을 가보면 이제 되게 미국 기준으로 하니까 미국에 보통 물을 놓는 게 원래 정책금리는 하루짜리를 정책금리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콜금리를 정해요. 이게 정책금리예요. 네. 그러면 이 하루짜리 콜금리를 통해서 단기물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뭐 콜금리 오늘의 기준금리는 0%야. 0.25%야. 그러면 단기물은 이거에 연동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보통 2년까지의 기간을 단기물로 보고 네. 단기물은 그래서 정책금리에 연동을 해요. 최근에 아주 특이한 게 있는 게 금리가 단기물은 빠르게 올라오고 네. 장기물은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10년물은 빠졌죠.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시장이 정상이 아니라서? 그게 아닙니다. 채권 시장은 하나의 시장이 아니에요. 2년까지의 물은 단기물에서 정책금리의 연동을 받아서 네.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그게 영향을 받아서 쭉 올라갑니다. 네. 최근에 미국 2년물이 엄청 올라갔어요. 0.1에서 0.13에서 0.24까지 이런 폭등이 없습니다. 단기요, 그런데 단기. 2년물이 네. 그런데 3월 달에 시장이 왜 빠졌는지 아시죠? 네. 10년물. 10년물이 1.1에서 1.7까지 뛰면서 네. 그때 7년물 입찰을 붙였는데 수요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야 이거 세상이 뒤집어지는구나. 금리가 이제 뛰나 보다. 그랬었죠. 네. 이제 금리 올리네. 근데 지금 금리가 말도 안 돼요. 1.4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해요. 네. 왜 이럴까요? 10년물은 경기를 반영합니다. 경기를 반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장은 기대가 있어요. 네. 투자하는 사람들의 시장에 대한 기대. 이 기대가 장기물이 이렇게 깔아앉는다는 건 뭐예요? 장기 경기 전망에 대해서 낙관적이지 않다는 투자자의 의사입니다. 기준금리가 앞으로 오를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0년물 단기 금리는 올라가도 네. 장기 금리는 새로운 산업 이슈나 네. 성장 모멘텀, 잠재 성장률을 뛰어넘는 성장이 나와야 네. 10년물 금리가 움직여요. 음. 그러면 지금 10년물 금리로 봤을 때 네. 사람들은 왜 1.4%의 10년물 금리에 그 수많은 돈이 입찰을 할까요? 이 1.4라는 거는 매년 1.4%씩 10년을 준다는 얘기예요. 네. 1.4%를 10년을 확정되는 상품에 우리 도앵커께서는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1,000억을? 내가 1,000억이 있어. 아, 그럼 너무 기분 좋겠네요. 네. 1,000억이 있는데 이제 국채에서 입찰을 해. 네. 자, 이번에 10년물 자 입찰합니다. 네. 들어오세요.
비드라고 해요. 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막 참여를 해서 1.7이었던 걸 너도 나도 받겠다 그래갖고 1.4까지 떨어졌어요. 네. 신기하지 않나요? 10년을 1.4씩 준다는데 1,000억을 1,000억 가지고 저거 받고 안 하나? 신기하죠. 네. 그게 시장의 심리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정도면 괜찮아. 오. 나의 자산을 그냥 1.4%에 놓을래. 라는 겁니다. 그러면 금리는 이론 금리는 네. 성장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에요.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정리를 하십시오. 이론 금리는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인데 성장에 대한 기대가 아예 없어요. 네. 딱 보니까 물가도 성장을 못 하는데 무슨 물가가 올라갑니까? 네. 유럽이나 일본은 다 마이너스 금리예요. 맞아요. 성장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10년 동안 1.4%의 성장을 한다는 건 디플레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디플레예요. 이런 걸 생각하며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럼 주식 투자의 매력이 딱히 없어요. 그렇죠. 아니 성장을 1.4%밖에 못 한다는데 주식해가지고 네, 좀 다른 주식은 거 할래요. 성장을 네. 먹는 건데 네. 이게 좀 곤란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발 더 나간 사람은 뭘 생각해야 되냐 하면 지금의 시장이 가격 기능에 의한 시장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에요. 정책이 움직이는 시장이죠. 그렇죠. 컨트롤하죠. 작년에 중앙에서. 시장이 무너지면서 여러 가지 부양이 나와요. 이게 떨어지면 부양하겠구만.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양하겠구만. 돈 또 풀겠구만. 이렇게 두면은 경제는 회복이 안 돼요. 네. 장기 금리가 올라가야 돼요. 장기 금리가 못 올라간다는 건 시장이 자생력이 없다는 거고 네. 그러면 정책 당국자가 이왕 내친 김에 채찍질 더 합니다. 채찍질 더 하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한마디 더 네. 원자재가까지 올라가면 내 말 그냥 다 끝내야겠어요. 네네네. 이 연속적으로. 네. 원자재까지 올라갑니다. 네. 원자재를 올라가 보면 최근에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 뭐 요새 뭐 말만 나오면 다 슈퍼사이클이야. 그래 반도체. 반도체 슈퍼 근데 그 얘기 쏙 들어갔죠. 맞아요. 네. 원자재 슈퍼사이클 막 떠들다가 요새 또 쏙 들어갔어요. 네. 근데 사이클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원자재 사이클 얘기한 거는 2월부터 4월까지 원자재가 폭등하면서였습니다. 이때 폭등의 주요 요인은 철광석이었어요. 철광석이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그 주된 요인이 호주와 중국의 무역 분쟁이에요. 네. 철광석을 생산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딱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호주와 브라질. 근데 압도적으로 호주가 많고요. 브라질은 베일 광산에서 하는데 그게 이제 천재지변 댐이 무너지면서 네. 생산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철광석이 가뜩이나 공급 소스가 부족한데 그 부족한 소스에서 또 하나가 브라질의 베일 광산이 막히면서 호주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는데 호주와 중국이 이제 쿼드부터 해서 붙었죠. 그러면서 중국이 먼저 호기롭게 너희들 육류 우리 수입 안 해. 그래갖고 호주산 수입 뚝 끊었어요. 네. 그랬더니 호주에서 그럼 우리 철광석 안 준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야 그럼 우리 대체품을 좀 찾아보자. 이 얘기가 지금 전 세계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의 질서, 그동안에 1971년 이후에 미국 우산 아래에서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며 비교 이론을 바탕으로 공급망을 글로벌 밸류 체인으로 아웃소싱하던 미국이 공급망에 대해서 불안을 갖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중국이 압도적인 공급망을 갖췄는데 중국이 갑질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다. 그래서 야 우리 말 안 들면 공급을 안 할 거야. 야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야 우리가 아웃소싱 준 국가 중에 네. 우리한테 이렇게 갑질하는 아웃소싱 국가는 없었어요. 네. 이건 아니구만.
그래서 붙은 게 미중 무역 분쟁이고 네. 이젠 기술 전쟁으로 가는 거고 패권 전쟁으로 가는 거고 이쯤 된 마당이면은 우리는 새로운 공급망을 만들어야겠구나.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새로 구축하려니까 자 기존의 설비가 있어요. 설비가 과잉이야. 그런데 새로운 설비를 해야 돼. 리스트럭처를 먼저 물어본 적이 있었죠. 네네. 재고를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를 리스트럭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질서가 새로 시작된다. 그럼 대한민국의 위치는 어떠냐? 유리하다고 하셨죠. 아주 유리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공급망을 갖춘 인프라를 갖춘 국가가 몇 개 안 돼요. 대만, 한국, 일본, 인도, 필리핀, 뭐 베트남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들 국가의 주가를 보십시오. 엄청 강합니다. 엄청 강. 주식이 단순하게 오늘 매수 매도 호가창 이게 아니고 주식시장은 전 세계가 총칼을 안 드는 전쟁터예요. 예, 요새는 전쟁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 전쟁을 하는 건데 그 경제 전쟁에 집대성된 게 주식시장이고 이번에 이제 MSCI 선진지수에 또 불발됐는데 이게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우리는 빨리 선진지수에 편입이 되지 않으면 지금처럼 ETF 자산 배분 전략을 하는 입장에선 무조건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예, 무조건 중국과 인도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머징 국가에 있는 한 우리는 1년에 2번 있는 리밸런싱 때만 되면은 뭐 기본적으로 1조씩 나가죠. 네.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진 시장에 들어가면 엄청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시간 되면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문제라서 어쨌든지 지금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거는 크게 의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네. 말씀드렸다시피 7월이나 8월은 음봉이 나올 확률이 많고요. 그럼 찬발 테이퍼링 이후에 가을은 새로운 모멘텀이 장착이 될 확률이 많아요. 본 게임은 아마 8월 말이나 대체적으로 8월 말에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네. 그때의 모멘텀이 나올 확률이 많고 그때를 기착으로 해서 어떤 바람을 탈 건가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올해 굉장히 차별화되면서 힘들었을 겁니다. 네. 상반기 힘든 거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하반기에는 엄청난 변동성이 나올 거예요. 그 변동성을 가진 투자자와 소외된 투자자는 상반기의 소외감은 소외감도 아닐 만큼 갭이 벌어질 겁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러니까요. 8월 이후 시장을 대비를 해야 되는 이유를 좀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전문위원님들의 키워드를 보면 뭐 스토리가 있어요. 본인들이 이제 다 준비해 주신 내용들에 따라서 오늘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정재훈 전문가님 너무 오래 쉬셨죠? 저는 스토리가 없어요. 아니에요. 또 이야기 하다 보면 스토리가 있는데 또 괜히 일단 박원재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지금 댓글창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시장 이렇게 깊이 분석해 주시고 기승전결이 완벽한 분이 안 계시다라고 할 정도로 뭐 날만 잡아서 3박 4일 정도 시장 이야기만 해주셔도 재밌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체력 관리 잘 하고 계신가요, 위원님? 올해는 뭐 공방을 통해서는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합니다. 3박 4일 일정도 괜찮으시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내라고 했으니까 저희가 접수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차별화는 더욱더 극심해질 수 있다. 그래서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늘어날 것 같은데 중요한 게 또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고 또 이후에도 FOMC 회의들은 계속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안에서 힌트를 얻어보자면 또 우리 정재훈 전문가님 키워드 중에서 어닝 시즌이 있길래 아직 뭐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은 되지 않았지만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궁금하네요. 8월 이후 시장에 대해서. 준비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오늘 시장이 움직인 건 좀 이상해요. 개인적으로. 왜 샀지? 사고 싶으니까? 아니요, 사고 싶어서 산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외국인들 왜 샀지? 뭐 그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사실 이렇게 강하게 들어올 이유가 있나? 그럼 어제 왜 9천억 왜 때렸어? 그러게요. 뭐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이 대부분 다 업종군들이 올랐어요. 올라 상승을 하면서 좀 마무리가 됐는데 다
다 올려놓고 난 다음에 이제 원래 시장이 쭉 치고 나가려면 주도 업종이 있어야 돼요. 주도 업종이 있어야 되는데 주도주가 없죠. 지금 주는 있죠. 아, 냉정히. 카카오라는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이게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IT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됐든 뭐 화학의 LG 화학이나 뭐 SK이노베이션이나 이런 기업이 있던가 아니면 자동차 쪽에 현대차, 기아차 뭐 이런 쪽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주도 업종이 없어요. 지금 구간에서는. 그러면 이제 시장에 있어서는 종목으로 계속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공통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두 가지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실적이고 하나는 정부 정책이고요. 그 두 가지로 종목군들이 이 업종을 무관하고 그러니까 신경을 네. 쓰지 않고 구분을 안 하고 그 정책적인 부분들, 실적적인 부분들 거기에서 이렇게 상승을 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하나 쪼개서 보게 되면 네. 6월 달에 들어서면서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했던 부분들은 피크아웃이에요. 2분기 피크아웃,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그 우려감? 이 부분들이 좀 가장 컸어요. 그러면서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뭐 철강 쪽이라든가 화학 업종 뭐 이런 쪽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반등다운 반등조차 안 나왔었고 한 달 내내. 그러다 오늘 우선 반등은 좀 나왔어요. 근데 이 부분들이 이 실적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이 조금 이렇게 조금 가라앉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발 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과연 이게 더 이어질 수 있을까? 실적이 더 성장을 해 나갈 수 있을까? 그걸 또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애들은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그 정해져 있다라는 부분들이 정부 정책적인 그런 방향성과 맞는 그런 기업들, 뭐 예를 들면 정부에서 수소를 밀고 있죠. 네. 현대가 밀고 있죠. 네. 현대제철이라든가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긴 관점에서 봤을 때 새로운 사업까지도 구상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포스코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럼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주춤한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을 해 나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럼 그러한 기업들은 살아남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도태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럼 결국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 실적이 좋은 애들 같은 경우는 올라가요. 거기에다가 성장, 이 정부 정책까지 맞물린 기업들 같은 경우 오히려 더 탄력이 더 좋은 그런 부분들인데 그룹사 중에서 그나마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건 효성그룹주들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수소 쪽에 집중하겠다, 올인하겠다라는 그 얘기 들으니까 오늘 효성그룹주들 다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럼 그게 정부 정책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정부 정책, 수면 아래로 붙어 있는 정부 정책, 그런 부분들이 뭐가 있나 그걸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신재생에너지, 풍력 쪽 잘 안 빠질 거예요. 실적 나오는 애들이니까 크게 빠지지도 않고 있어요. 그럼 그런 애들이 나중에 쉬었다가 또 갈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그러면 그린 뉴딜 빼게 되면 뭐 수소 쪽도 마찬가지니까 전기차가 올해만 뚝딱 하고 끝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전기차 쪽도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추후에 예상될 수 있는 주도 업종군들이에요. 이 종목군들이 자동차 쪽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또 번외적으로 좀 보게 되면 내년도에 대선이 있어요. 내년에 대선이 있으면 시장은 찌글찌글해요. 네. 지수는 막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럼 어디에 쏠릴까요? 정책에 쏠릴 거고 뭔가 뭐 인맥주에 쏠리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라고 하게 되면 정부 정책들을 한번 쭉 고민해 생각을 해보세요. 내년도에 정책 뭐 나올까? 지금 딱 알려진 것만 보면 뭐 그린 뉴딜 뭐 이런 거 빼고 네. 부동산 대책 나왔어요. 부동산 대책 공급 물량 늘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있는 수혜주는 뭘까? 뭐겠어요? 건설이랑 시멘트지. 그렇죠. 그쪽이 있어요. 또 요거 하나 해놓고 그럼 그거 말고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보면 이제 조만간 나올 게 철도의 계획 그게 있어요. 그것도 발표가 됩니다. 그럼 그럼 뭐 하겠어요?
철도주 또 얘기가 나올겠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되어 있는 게 철도주가 또 들어가 있는 게 또 대북 쪽하고 그 부분들이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대북주도 막 출렁출렁거리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 북쪽에서 어느 한 여성분이 뭐라고 얄궂게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그것 때문에 좀 흐름들이 나오는데 항상 북한은 그렇게 얘기를 해왔으니까. 근데 과연 그게 여기서 끝날까? 그건 아니거든요. 1년 남았어요, 임기. 이게 여기서 단절이 될지 다음 정부로 더 넘어갈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정책적인 부분들이 올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도 이어질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철도계획 올해 딱 하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다 또 나와요. 고속도로 지하화. 그럼 결국은 건설이나 SOC 쪽이란 말이에요. 이걸 왜 할까? 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건설만큼 이 SOC 이쪽만큼 인프라 투자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액면상 보여주는 게 상당히 확 개선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움직일 종목군들은 테마를 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거기에서 그 부분들을 기본적인 틀로 해놓고 난 다음에 어떤 종목군들을 볼까, 어떤 종목이 싼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거기에다 이제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들로 뭐 정책 공약이나 뭐 똑같죠. 뭐 스마트 시티 뭐 얘기 나올 거고, 어른들 공경해야 되니까 뭐 어른들 네. 관련해서 뭐 얘기 나올 거고, 그렇죠. 출산율 뚝뚝 떨어져 있으니까 출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 또 나올 거고. 그렇죠. 근데 이건 식상해요. 이건 식상해. 뭔가 좀 새롭게 나올 수 있는 거, 뭐 스마트 시티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로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 정책주들은 물려도 빠져나올 구멍을 만들어줘요. 다만 너무 꼭지에 사갖고서 올라가고 있는 것들을 봐서 따라 들어가서 고생을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테마는요, 시계 먹을 생각하고 바닥에서 모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조용해요. 소리 소문이 없어요. 소리 소문이 없는데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게 정책주거든요. 인맥주가 다 그랬잖아요. 왜 올라가는지를 몰라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누구 관련주로 엮여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결국은 시세를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저희가 똑같죠. 경험자, 무경험자. 그렇죠. 테마주를 시계 먹어본 사람이 또 세게 먹어요. 그런 거랑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네. 정부 정책이 뭐가 있는지를 쭉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거기 딱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어떤 종목이 있지? 요즘은 참 좋아요. 네이버에 수소 관련주 치면 거의 수십 개가 나와요. 알려주죠. 하나씩. 네. 철도 관련주 쭉 다 나와요. 거기에서 실적이 좀 괜찮고 좀 싸고 못 올라가 있는 거 뭐가 있을까? 그런 걸로 골라서 하는 것도 한 가지 팁이 될 수가 있어요. 내년은 전 테마장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정부 정책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니까 네. 지수가 안 좋으니까 그럼 테마로 해야 돼요. 근데 테마가 막 근본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정부 정책까지 함께 가는 거니까 대기업들 몇몇 소수 대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 핵심 기업들은 같이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시장 안에서 좀 봐야 될 종목에 대해서 힌트를 좀 강하게 주신 것 같습니다. 어닝 시즌 다가오는 2분기 어닝 시즌에 관련된 이야기와 더불어서 정부 정책 관련주들 눈여겨봐야 된다는 이야기는 뭐 사실 예전부터 계속 해오시던 이야기였죠. 다시 한번 정부 정책에 반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떠오르는 설명이었네요, 위원님. 반할 수도 있어요. 승질나더라고요. 네. 그 포트 종목 중에 나 이거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포트 종목 중에 한국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위원님? 포트 안에 있는 종목들은 저희가 2부에 좀 더 자세하게 이 한풀이는 해보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정부 정책에 반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전기세 인상해야 되거든요. 전기세요? 이따 얘기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전기세 이야기는 잠시 뒤에 2부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과 이 시장에 맞는 전략에 대해서 두 분의 이야기를 좀 쭉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들의 내구조도 내구조지만 시청자분들이 또 보내주신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확실히 오늘 시장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신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키워드를 꼽아주셨을지 함께 볼까요?
네,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꼽아봤는데요. 네이버 대 카카오 그리고 삼성중공업 이렇게 종목명을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뭐 네이버와 카카오 제가 이야기하면 너무 입이 아파서 카카오가 이제 굳히게 좀 들어간 것 같다. 오늘 또 네이버가 살짝 약세를 보였고 네이버와 카카오 이야기는 하면 박원재 전문가님 5박 6일 가능할까요? 사실은 네, 새롭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항상 그래왔어요. 왜 지금 카카오가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할까? 사실은 기억들을 못하겠지만 제가 카카오를 얘기한 거는 분할 전에 그러니까 2만 원대였지 10만 원대였으니까 네. 그때 제가 이제 카카오는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왜 변곡점이냐? 기업이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집니까? 그동안 뿌렸던 그 미래 성장 동력의 DNA들이 이제부터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카카오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 얘기를 한 게 2만 원대였어요. 네. 그러면 그게 과연 그때 그랬는지 한번 볼게요. 항상 기업의 역사는 그 자료로 보세요, 자료로. 그게 이제 카카오는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동안 카카오톡 기반의 여러 가지 일을 했었죠. 처음엔 커머스로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거기 붙여갖고 원래 이제 게임에서 출발했으니까 게임 붙이고 웹팀 붙이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최근에 올라가는 건 당연히 모빌리티죠. 자, 그런 게 이제 나온 게 아니라 이미 DNA를 이미 십수년 전부터 다 뿌렸다는 거죠. 그런데 아쉬운 거는 돈을 못 벌어요. 왜? 돈을 못 버는 게 확인이 돼요. 카카오 이때도 예전에 밸류에이션이 PBR로 8배 뭐 이렇게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카카오는 성장, 이거 다 인정했습니다. 근데 돈을 못 벌어. 그러니까 아유 이거 뭐 돈만 벌면 좋겠는데 쭉쭉쭉 빠져. 그러다 언제부터 돈을 버느냐 하면은 2019년부터 이제 돈을 제대로 벌어요. 작년에 4천억, 올해 7천억, 내년에 조. 이제는 성장 궤도를 막 달려나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티핑 포인트의 투자 아이디어에서 접목돼서 투자할 수 있는 시기는 정확하게 2만 원. 그러니까 과거에 10만 원대에 제가 방송에서 굉장히 자주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뭐 작년에 이쪽에 왔을 때 BBIG 할 때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했을 때 인터넷, 네이버, 카카오 그냥 들어와 있던 종목이었죠. 그때부터 해서도 또 이제 100%가 올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카카오를 주목합니다. 자, 이제 카카오가 어디까지 갈까요? 20만 원 갈까요? 20만 원 가본들 이제 업사이드가 얼마 남냐면요. 20만 원 가봐야 이게 얼마 30% 안 되잖아요. 예. 20만 원 가봐야 모두 20만 원을 왜 얘기하겠어요? 목표 주가는요. 주가가 올라가면 그냥 알아서 올라갑니다. 알아서. 그럼 20만 원이 타당한지를 한번 볼게요. 자, 내년에 EPS 추정치가 얼마냐 하면은 2,100원이에요. 2,100원에 100배를 쳐주면 20만 원이에요. 100배. 그러면 100배를 과거에 쳐준 적이 언제 있었냐면 없어요. 적선할 때 빼고. 그러니까 상당한 지금 나와 있는 앞으로 상장시킬 수많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지 뭐 이런 것들을 이미 지금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밸류에이션적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부터는 생각한 대로 성장이 나오면 20만 원까지 갈 거고 그 성장이 IPO에서 조금이라도 밸류에이션에 문제가 지적되면은 갑자기 프리미엄이 빠지면서 꽤 빠질 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 주가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요새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의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비교해 봐야 돼요. 갑자기 왜 카카오는 두각을 나타내고 네이버는 좀 떨어지나. 결국은 이제 자본 전략의 차이라고 봅니다. 네이버는 원래 카카오보다 훨씬 자본이 좋았어요. 네. 진작에 커머스를 확실하게 포지션을 잡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네이버는 진작에 이제 이사진이 빠지면서 대표이사가 이제 그룹군으로 하죠. 그러면서 확장 전략을 자사주 전략을 해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M&A보다는 자사주를 통한 수합 확장을 하다 보니까 카카오는 분사를 시켜서 상장을 하니까 그렇죠.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자본 조달이 네. 좋아요. 그렇죠. 왜냐면 IPO라는 게 자본시장의 구조를 잘 아셔야 돼요. 주식시장의 본질적인 목적이 뭐라 그랬죠? 기업의 자금 조달입니다. 그러면 기업의 자금 조달을 가장 좋은 시기에 이게 불특정 다수의 공짜로 쓰는 돈이에요. IPO라는 거는 주주들한테 우리가 돈 주면은 잘 경영해 볼게. 그러니까 이 차입금이 남의 부처가 아니라 내 자기 자본을 배수를 지금 창업할 때는 배수를 못 받는데 지금 카카오는 네. 배수를 무지막지한 배수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세상의 모든 돈이 카카오 너 해봐 하고 돈을 다 줘요. 카카오한테 세상의 모든 돈이 다 와요. 너 내 돈 줄 테니까 사업해보라고. 안 될 수가 없는 구조죠. 그래서 지금은 프리미엄이 프리미엄을 부르는 구간. 그리고 뭐 요새 카카오 택시 보면 아시겠지만 이미 다 잡아먹었어요. 콜하면 바로 옵니다. 뭐냐면 확장성에 있어서 이미 게임 끝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시간 지나면 그냥 따박따박 현금이 쌓이죠. 너무나 부러운. 다만 외국에는 못 갔는데 이제 아마 진출을 하겠죠. 이런 것과 네이버는 이제 일본 라인을 통해서 이제 자사주 수합을 하는데 아무래도 속도감에 있어서 IPO보다 자사주 수합이 빠를 수가 없어요. 결국은 자본 조달 전략에서 이런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근데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업이 비슷해요. 포메이션이. 그래서 결국은 같은 방향이다. 다만 지금의 위치가 그렇게 싸 보이지는 않는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향박이 왜 갈리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해 하셔가지고 우리 박원재 전문가님께서 이야기를 또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시청자 뇌구조 중에서 질문이 올라왔던 게 삼성중공업인데 사실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중공업을 봐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뭐 가지고 있으시다는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중공업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두 분께서 좀 봐주신다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좀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정리를 하는 게 나을까요? 의원님. 글쎄요. 조선업종 삼성중공업이 조선주 중에 제일 약해요. 어찌됐든 뭐 재무구조 개선하기 위해서 감자를 진행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드는 생각이 요번에 이 삼성그룹주들을 좀 보게 되면 정부 정책 쪽과 함께 동행하는 게 뭐가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별로 없어 보여요. 정부 정책에. 뭐 그린 에너지라든가 뭔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보여요.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 삼성중공업이 메리트가 있을까? 전 오히려 조선 쪽 섹터를 하게 된다라면 전 다른 쪽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성장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삼성중공업이 쉐빙선이라든가 이런 쪽에 기술력이 좀 상당히 좋아요. 좋은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긴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를 보게 된다라면 오히려 이 삼성중공업은 당분간 박스에서 갇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런 종목군들보단 차라리 뭐 현대조선해양이라든가 뭐 현대미포라든가 뭐 대우조선이라든가 이런 쪽을 좀 보는 게 더 좋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만약에 들어간다? 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냉정하게. 정부 정책주 그걸 들어갈 것 같아요. 일단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 물어보신다면 이 종목이 앞으로 유망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가장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재훈 전문가님께서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위원님들과 함께 종목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1부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2부에서는 아까 정재훈 전문가님 살짝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포트폴리오 내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좀 자세하게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히든 종목도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위원님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